관념론, 칸트 A 플러스 B. 근데 합리론과 경험론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였다. 합리론은 보편적 이성을, 경험론은 개별적 경험을 그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두 체계를 종합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끝마친 인물이 칸트다. 우리는 한 번쯤 이 이름을 들어봤고 무엇인가 대단하다는 말은 들어왔는데 단지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했다는 점에서 뭐가 그리 대단한가 싶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철학사를 탐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철학 전체는 핵심적인 두 가지 전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절대주의, 실제론, 합리론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축과 상대주의, 유명론, 경험론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축이다. 그런데 여기서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했다는 것은 사실 철학 전체의 두 사조를 종합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칸트는 2000년 넘게 이어져 오던 거대한 철학적 논쟁을 종결지은 것이다. 18세기에 활동했던 이 경이적인 인물의 업적은 관념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간단하게 관념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관념론은 일반적으로 실제론과 반대되는 언어로 사용된다. 무슨 론이 이렇게 많은지 너무 많아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짜증을 극복하기 위해 간단히 정리해보자. 앞서 우리는 존재론과 인식론을 구분했다. 존재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라면 인식론은 그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거칠게 단순화해 본다면 존재론은 실제론에, 인식론은 관념론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존재론과 실제론은 나의 바깥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사과는 뭐지? 맛은 있나? 무게가 얼마일까? 이런 질문은 나의 바깥에 있는 존재의 본질이나 상태에 대한 질문이다. 반면 인식론과 관념론은 나의 안쪽에 관심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사과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드러났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질문들을 말한다. 나에게 어떻게 사과가 보이게 된 것일까? 내 눈앞의 사과는 정말 내 외부에 있을까? 뭔가 미쳐 보이는 이런 질문들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게 정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존재론과 실제론이다. 이들은 너무나 상식에 부합한다. 내 눈앞에 있는 세계는 정말로 내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철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이 시기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면서 내 눈앞에 있는 세계가 실제 세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내면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관념론이 실제 세상을 더 정확히 묘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칸트의 관념론이 도움이 될 것이다. 칸트의 관념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본다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려 한다.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한 경험으로 체험되지만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신비한 측면이 있다. 단순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당신은 손에 사과를 들고 있다. 사과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다. 당연히 사과는 내 눈앞에 있다.
하지만 눈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광원에서 쏟아져 나온 빛의 입자들이 사과에 충돌한 후 튕겨져 나와서 내 소정체를 통과해 망막을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 것이 아니다. 더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빛의 입자들이 내 눈이 망막을 자극하면 망막은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서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정보를 보낸다. 빛이 알갱이를 뇌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0과 1로 된 디지털 신호를 모스부처럼 뇌로 알리는 것이다. 그런 전기적 신호는 시신경을 따라 내 뇌까지 전달된다. 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뇌는 눈도 귀도 없는데 전기적 신호가 여기저기서 흘러 들어온다. 그럼 그 정보들을 해석해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거치면 뇌는 그제야 전기적 신호를 사과의 이미지로 나에게 보여준다. 눈앞에 그려지는 사과는 실제로는 내 뇌가 만들어내는 영상이다. 우리는 실제 사과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그려준 영상을 보는 것이다. 다른 가정을 하나 더 해보자. 만약 정상적인 박쥐가 당신이 손에 든 사과를 본다면 어떨까? 사실 박쥐가 사과를 본다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다. 박쥐는 사과를 듣는다. 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박쥐는 눈이 퇴화되어 있고 사물을 분간하는 것은 초음파를 통해서니까 말이다. 박쥐는 음파를 발성해서 그 음파가 되돌아오는 것을 귀로 듣고 세계를 파악한다. 박쥐의 세계에서 사과는 어떻게 드러날까?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혹시 박쥐는 어두컴컴한 세상에 사는 건 아닐까? 눈이 안 보이니 세상이 어두울 것이 아닌가? 그럼 세상이 그렇게 어둡고 답답한데 어떻게 얽히고 설킨 나뭇가지들 사이를 그토록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걸까? 박쥐는 세계를 선명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추측하건대 아마도 박쥐는 총천연색이 세상을 보고 있을 것이다. 눈이 없이도 말이다. 박쥐가 사과를 인지하는 과정을 상상해보자. 사과에 불이 튄 후 튕겨나온 초음파는 박쥐의 귀에 닿는다. 그러면 고막이 울리고 청각세포가 자극된다. 그로부터 발생한 전기적 신호가 박쥐의 작고 초라한 뇌로 전달된다. 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뇌는 눈도 귀도 없는데 전기적 신호가 여기저기서 들어온다. 그럼 그 디지털화된 전기적 신호를 해석해내야 한다. 그리고 해석을 거치면 뇌는 그 결과물을 이미지화해서 박쥐에게 드러나게 해준다. 아마도 박쥐는 귀로 들었지만 머릿속에 총천연색이 이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분명 그 대략적인 형태는 우리가 보는 것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표면이 색깔은 매우 다르게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박쥐에게 거친 표면은 어둡게, 매끄러운 표면은 밝게 드러날 수도 있다. 당신이 눈으로 본 사과와 박쥐가 귀로 본 사과 중에 실제 사과에 더 근접한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인간인 우리가 보는 사과일까? 박쥐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박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인간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걔네들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본다며? 아니 그게 답답해서 어디 살 수나 있겠어? 어두컴컴한 곳에서 답답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이다.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올 차례다. 당신 손 위의 사과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손은 당신 눈앞이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현명한 답은 이것이다. 사과와 세계는 내 머릿속에 있다. 나는 내 머릿속의 이미지를 보고 있다. 본다는 것은 외부의 사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릿속에서 해석된 그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칸트의 관념론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 천천히 더 알아보자. 칸트는 세상을 둘로 분리했다. 내 눈앞에 드러난 세계를 현상이라고 부르고 현상 너머의 진짜 세계를 물자체라고 불렀다. 칸트에 따르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상뿐이고 사물의 실체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머릿속에서 재구성된 이미지로서의 사과일 뿐,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실제 사과는 결코 감각할 수 없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실제의 경험 세계를 포기하고 나의 관념 속에 갇힌 것만 같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각자의 현상 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주관적인 존재인 것이다. 박쥐와 나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들도 너무도 다른 자신만의 세계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는 자폐하다. 하지만 칸트는 이렇게 주관주의로 빠질 위험에 처한 자신이 이론을 현명하게 구제해냈다. 여기에 칸트의 혁신적인 명언이 있다. 답부터 말하면 칸트는 모두의 사고 구조가 보편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세계가 개인이 주관에 함몰되는 문제를 극복해냈다. 즉 우리 각자가 자신이 머릿속 세상인 현상세계만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현상세계를 드러내는 사고의 구조 혹은 뇌의 형식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사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드러나는 세계도 동일하다. 간결하게 정리해보자. 물 자체의 세계는 결코 알 수 없다. 개인은 주관적으로 현상세계를 구성한다. 하지만 우리 사고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세계를 본다. 이러한 칸트의 설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합리론과 경험론이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통합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진리는 세계 밖의 경험에서 혹은 내 안의 주관적 이성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체의 판단 형식에서 찾아야 한다. 합리론자들이 말하는 이성은 주관적인 독단에 빠지기 쉬워서 위험하고,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경험은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으니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사고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고의 형식을 분석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주체의 판단 형식은 무엇인가? 칸트는 주체의 판단 형식을 감성 형식과 지성 형식으로 구분한다. 우선 감성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외부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가 가진 형식적 구조라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지성 형식은 12개의 범주로 되어 있다. 이를 칸트의 12범주라고 한다. 보고 있으면 심란 하나.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해 오른쪽 그림에 간략히 제시한다. 감성 형식과 지성 형식은 모든 인간이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틀이다. 모든 사람이 이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주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세상을 함께 보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다. 칸트의 관념론은 혁신적인 생각이었다. 칸트는 스스로 이 방법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렀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사고의 전환을 급진적으로 바꾸면서 진리를 찾아냈던 것처럼 자신이 방법이 주관과 객관을 동시에 구제함으로써 진리를 드러냈음을 자신한 것이다. 그는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주체의 판단 구조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객관적 경험에만 관심을 갖는 경험론과 주관적 이성에만 관심을 갖는 합리론을 종합해냈다.
이후 칸트의 관념론은 헤겔에 이르러 극단적으로 완성되고 헤겔의 철학은 마르크스로 이어진다.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철학은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편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